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 주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택 공급의 확대와 유동성 관리, 투기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등 시장 안정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 확산시키는 데 최우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집값은 누군가는 웃게 또 누군가는 울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 현안들이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선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구하림 기자가 부동산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프리랜서인 30대 A씨는 최근 부쩍 오른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강의도 듣고 발품도 팔아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포기했죠. 주변에 결혼하거나 또 이런 재테크 붐이 있다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게 단순히 집을 넘어서 뭔가 자산 가치,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죠.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필요했던 A씨에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냥 자고 살고 하는 곳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A씨처럼 내 집 마련을 잠정 포기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무려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사이의 재산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벼락 거지라고 부르는 자조적인 분위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붐에 올라타 집을 산 사람도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최근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는 B씨는 대출이자를 갚느라 당장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고 세금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가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대출일 것이고 재산세일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만만치가 않죠. 원리금으로 매달 내는 금액이 거의 한 250만 원 가까이 돼요. 사실 생활은 되게 쪼들리게 하고 있는 게 맞죠. 해는 막 몇천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 여당은 연일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부동산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 투기 대상이 아닌 안식처 같은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바람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남녀노소 최대 화두가 된 부동산 이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당장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건 부동산 민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이후 정부 여당은 잇따라 후속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싼 집 가진 사람에게
별도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 겁니다. 감면 기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재산세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들끓는 부동산 민심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내 집 갖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서 신접 살림 시작하는 것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집 못 구해서 결혼을 망설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을 빌라로 돌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서울에선 빌라 매매가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방침인데 공급이 달리자 주거용 오피스텔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바닥 난방 면적을 넓혀주기로 한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섞은 아파텔, 용어가 어떻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고는 있습니다. 청년들, 집을 못 갖는다고 해서 부채가 적으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습니다.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 증가율 가운데선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영끌과 비투가 늘었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어렵게 전세 대출금 갚는데 어디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다더라.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건물줄 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일명 갭 투자라고 합니다. 최근 1년간 서울에서 집을 산 2030의 절반, 특히 20대 10명 가운데 7명은 갭 투자로 집을 샀다고 합니다. 이들은 투기 세력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들일까요? 이런 민심에 일단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면서 탈당 소동 등 한 차례 논란이 일었죠.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속에 윤희숙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동산이 당락을 가를 주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도 부동산인데요. 주요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서형석 기자가 중간 점검했습니다. 내년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집값 문제. 여당인 민주당 주자들은 성난 부동산 민심 되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투기 세력은 높은 집값으로 한 몫을 챙길 수 있지만 대다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립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땀과 희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 250만 가구 매머드급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기본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채우는데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를 월 60만 원 정도로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 자리에 주택 3만 호를 짓고 주변도 고도 제한을 해제해 4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토지 독점 규제 3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이뤄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후보별로 각각 최소 3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과 택지 확보, 그리고 재산권 침해 논란은 넘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공급 대책과 더불어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싣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자.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과 함께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울 강북 지역 대규모 재개발을 통한 4분의 1값 쿼터 아파트를 약속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의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다만 이들 공약 역시 택지와 재원 조달,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라는 비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야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든 부동산 정책의 대수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신뢰 회복이라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 중 하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입니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규제가 일부 완화될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역대 대선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불거졌던 집값의 흐름을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22억 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면적 72제곱미터는 어느덧 호가가 27억 원에서 28억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 전체가 거래 절벽인 상황이지만 지난 8월에도 이 단지는 10건 가까이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매매도 비교적 활발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입지는 아주 최고예요. 최고. 후정동보다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선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다. 역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당시의 대내외 경제 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규제 완화책들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그리고 취임 직후 리먼 사태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모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정권 모두 임기 첫 해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투기 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부 첫 해 집값은 13.4%나 치솟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부동산 안정책을 약속하지만 선거 후에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성 속에서 정말 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좋은 선순환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각종 세제 강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과 대선을 앞두고 점차 커지는 규제 완화 기대감 사이에서 시장은 치열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의 꿈, 번듯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1962년 준공된 서울 마포 아파트입니다. 당시 6층짜리 10개 동에 642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은 허물고 없지만 마포 아파트는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대규모 개발과 주택 소유, 정치적 지지까지 정치권과 건설사, 중산층을 꿈꾸는 욕망이 어우러지며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닌 정치, 경제, 계급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거 안정까지 이루기가 쉽지 않은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부동산 정치에 그치고 있진 않는지 매섭게 검증해야 합니다.